예,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정치권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온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정부 질문과 함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들어오시기 전에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찬성 반대 145 결국 부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45표, 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헌법재판소장 김인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부장님, 찬반이 145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원래 하여튼 이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원래 이 당초에 여의도 관계자들이라든가 대부분 사람들은 간발의 차로 통과될 거를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 여야 의원들도 다 어떻든 좋든 제가 찬성했든 반대했든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고 예. 그런데 원래 통과되더라도 예. 간발의 차로 통과도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럼 왜 부결이 됐느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찬성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이 293명인데 원래 제적의원 300명 중에 293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293 중에 반인 147표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서 2표가 모자란 거죠. 근데 모자란 거는 국민의당이 의원이 40명인데 국민의당에서 그래도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을 거로 예상이 되고 예. 또 또 하나는 원래 찬성표를 130표 가량은 확보한 거로 왜냐하면 민주당 120명에다가 그다음 정의당 6명, 그다음에 새민중 정당 2명, 예. 그다음 무소속에 이제 국회의장하고 이제 서영교 의원 2명 해서 130명을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 국민의당을 얻어야 되는데 예. 이 130명의 출석이 또 다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현재 의문시 몇 명이 과연 불참했는지 예.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표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소장님. 그 헌정사상 이 헌재 소장 인준안이 표결이 부결된 게 처음이라고 해요. 상당히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헌정사상 최초이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회에서 표결한 게 처음이었는데 그게 부결된 거죠. 인사임명안이 부결된 게 처음입니다. 예. 아마도 여소야대 국회를 실감했을 것 같다는 소리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정세균 의장이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탄식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나왔는데 아마 이번 정기국회의 축소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김광덕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번 원내 전략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론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정기국회에 대한 예. 대응책 또한 마련에 부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도 이 결과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수 헌법재판관이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국민의당이 비협조로 부결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예. 결국은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자유 투표를 함으로써 이탈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정부 여당의 그 경보 등이 든 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 자유한국당이 일단 보이콧을 풀고 국회로 오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정치 행위를 사실상 이 표결로 한 건데 물론 네. 이제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 중이지만요. 자, 자유한국당의 표결, 그러니까 물론 반대를 당론했고 바른정당도 당론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나왔을 거라 본인 자신들도 예상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도 오늘 이렇게 표결을 원래는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표결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표결은 그래서 좀 불투명하다가 예. 민주당이 오늘 해야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그럼 오늘 해주겠다 예. 표결을 하자. 그런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해주겠다는 거로 봐서 예. 오늘 또 국민의당의 또 이 당직자 회의에서는 예. 지난주하고 달리 김일수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론이 조금 더 많았답니다. 회의의 분위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찬성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국회의장도 직권 상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만큼 바른정당도 반대를 자기들이 하더라도 예. 똘똘 뭉쳐 반대하더라도 통과는 되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모처럼 자기들의 예. 어떤 야당의 세를 예. 과시했다고 보고 뭐 일종의 환호성을 일단 올렸는데 예. 과연 뭐 이런 정치라는 게 괜히 이런 거에 환호성을 올렸다고 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또 국민들 여기에 또 이 발목 잡기 한 측면으로 비춰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앞으로 어떻게 누가에게 득실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추미애 대표는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다. 원식 원내대표는 할 말이 없다. 지금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 최장기 소장의 공백 사태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낙마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예. 또 헌재 소장을 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예, 일단은 그 일사부재의 원칙에 예, 의해서 예. 김일수 헌법재판 그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는 이번 없고요. 회기 내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하려면 다음 회기에 되는데 1월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든가 아니면 현재 권한대행 형태 공석으로 둬야 되는데 예, 예. 아마 청와대와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예. 대해서 깊은 고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도 오랜 동안 그 헌법재판 그 수장이 공석인 것들은 예. 헌법의 공백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일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김일수 헌법소장 후보자의 부결 사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예. 이걸 계기로 삼아서 표단 소개라든가 향후 그 표결에 대한 대책을 만만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정부 여당으로서 발빠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 야당 쪽은 오히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금 벼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김일수 후보자의 낙마한 게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더 예. 똘똘 뭉쳐가지고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를 시켜야겠다라고 예. 해서 더 노력하는 쪽으로 가서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야당은 그 의외로 오늘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예. 이렇게 낙마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이제 예. 제동을 걸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앞으로의 거취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제 국제인권법 그 회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이고 그다음에 지금 김일수 후보자도 진보 성향이고 뭔가 약자의 입장을 이런 소수 의견을 많이 내온 입장인데 그다음 또 이유정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만은 진보 성향이었는데 그런 진보 성향 인사들을 사법부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에 배치하려고 하던 일종의 구상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이제 생긴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풀고 국회에 돌아왔다, 정상화했다 했는데 9일 만이죠. 보이콧 선언한 지 오늘 홍준표 대표와 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얘기를 들어보고 보이콧을 초래한 배경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들려주시죠. 우리가 국회 보이콧을 결정한 것이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과거 야당이라면 무작정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야당은 떼쓰기 야당, 무작정 투쟁만 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최고위에서 잠정적으로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좀 한마음이 돼서 원내외 병행 투쟁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보 위기에 불안해하는 민심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결국 무책임한 제1야당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며 조용히 복귀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지난 주말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집회 내내 문재인 탄핵, 5.18은 광주 사태 등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저주와 폭언, 막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대선 불복 선포식을 벌였습니다. 네, 수장님, 한국당이 이제 국회로 돌아왔는데 홍준표 대표의 돌아와서 하는 그 첫 발언 내용 어떻게 보세요? 조금 변명이 좀 구차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법도 한데요. 예. 그렇죠. 아마 돌아올 때부터 예. 개는 잃었지만 9억은 놓칠 수 없다. 개는 놓쳤지만 9억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기국회에 서둘러 복귀했는데 아마 복귀 일성이 원래 애초에는 정부와 청와대에서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최소한 여당의 책임 있는 대표로부터 예. 언론 장악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과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들어온 것은 백기투항한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렇게 원내 병행 투쟁을 말을 하지만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다는 소리 뜻이 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를 내팽개쳤다고 하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서 서둘러 국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앞으로 있을 또 다른 구력, 오늘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좀 있으면 각 상임위별로 현안 질의들을 하거든요. 바로 야당으로서 행정부, 정부 부처를 견제, 감시,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열렸는데 그 장을 마다하고 장외에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마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정기국회에 복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복귀하고도 뭐 적었는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는 뭐 야당으로서 응당 국회에서 대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해야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최근의 일련의 우왕좌왕한 행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는 얻는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얻는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득과 실을 따지면 어떻게 보세요? 이번 그 보이콧 행보에 대해서는? 네, 그렇죠. 뭐 정치라는 게 항상 득과 실이 있는 건데 또 실제로 국민의 또 보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번에 장애 투쟁은 사실은 명분은 없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안보나 민생 위기 속에서 국회를 저버린다고 하는 거는 국회를 떠난다고 하는 거는 명분은 없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얻은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제1야당의 어떤 존재감을 좀 부각하는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슈로 제기했던 게 두 가지인데 안보 문제 중에 거기에는 이제 핵무장까지 이야기하고 대북 대화론을 비판하는 이제 이러한 거하고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개혁이냐 장악이냐 하는 논란 이러한 것들을 이슈를 부각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면서 아까 말씀 홍준표에게는 대표에게는 득이지만 당에게는 득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당의 지지율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떻든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갤럽 리얼미터 조사는 그냥 미세한 처음에는 떨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미세한 0몇 % 올랐고요. 갤럽 조사는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오르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우리 손해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는 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민생 안보 위기 속에서 이 국회와 국정을 소위 방치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론에 직면하는 이러한 이게 좀 더 길어지면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병행 투쟁이라는 걸 명분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회 돌아와서 표결했고요. 김희수 헌재소장 그리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키워드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예, 자 박성진 장관 후보자 오전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문회 상황 나왔던 어떤 가지 종교 관련된 부분들, 논란있던 부분들,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에 관해서 의혹 제기된 부분들에 대한 해명은 좀 있었습니다. 속 시원한 해명은 아니었다. 근데 또 보니까 여당도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 그렇죠. 뭐 창조 과학은 예. 신앙으로만 믿지 그 과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는데 국민들이 관심 갖는 것은 이분이 변희재 씨라고 하는 보수 논객을 초청했느냐, 그리고 극우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 본인이 이렇게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진보 정부에서 어떻게 국정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밝혔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진보 정부의 지지자들이 두려워서 본인의 과거의 행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거짓을 하든가 속이면서 대응한다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직자로 자질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남은 그 청문회 기간 시간 동안이라도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 청문위원들이 부적격하다 하면 그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예. 잘 설득해낸다면 장관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그 청문 결과를 놓고 비판은 있지만 과연 이것을 낙마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 26번째로 후보자로 검토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사를 낙마시켰을 경우에 인사에 대한 정부 여당으로서 부담감,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한 가지 자유한국당에서 예.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걸로 봐서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뭐 어렵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부적격 의견을 붙이더라도 네, 일부 부적격하지만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하고 결과 공은 그 청와대로 넘기는 예.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까 청문회 하는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과연 장관으로 자격이 있는가를 저도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낙마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다운 계약서 작성, 이제 분양권 다운 계약서 작성 외에는 나는 그동안 나머지 의혹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 한국에서는 이제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일단은 두 가지 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역사를 무지하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 보면은 이승만 체제와 박정희 체제를 나름대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과연 이 산업화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는데 기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 부인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국민 전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비껴갔어요. 그리고 박태준 씨를 존경하지만 박정희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전에 했던 발언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예. 좀 본인이 이제 이 진보층과 이 문재인 정부 지지층을 의식하는 거로 보이는데 예. 과거 좀 진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말을 조금 바쁜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인이 이제 비리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오늘 드러난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여당이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뭔가 좀 냉랭하게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여당이 뭐 직접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고 또 야당도 전면에 나서서 강하게 반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 청와대는 생활보수라 그러면서 일단 괜찮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명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운 계약서 외에 다른 부분 깨끗하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게 그 오늘 인사청문회 시작하자마자 지적을 받았죠. 어제 그 청문회 리허설 논란이요. 예, 국회 사전 허락 없이 청문회장에 와가지고 리허설을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경고를 받고 사과를 했는데 몰라서 그랬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회 절차 잘 모르는 건 본인의 미숙함인데 예. 또 거꾸로 보자면 예. 그만큼 국회를 존중하고 청문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존에 있던 그 후보자들에 비하면 예. 오히려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예. 절차를 무시한 거에 대한 그 비판의식도 있지만 예. 그런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득점을 해서 아마 구두 경고로 끝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 부처라서 그런가요? 이렇게 그런 의전 같은 거 충분히 청문회 어떤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건지 알고 예전에 국회 출입하실 때 그런 얘기 아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본인 혼자 결정하는 게 예. 아니라 예. 그 참모들이 이제 원래 장관 준비 후보자가 팀 되면 있잖아요. 그 예. 부처의 참모들이 예.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또 참모도뿐만 아니라 와서 다 이렇게 와서 청문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준비를 하거든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다 듣고 하는데 저런 경우는 거의 사례가 사전에 이 청문회장을 사용하는 거는 거의 사례가 제가 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원래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박성진 후보자는 좀 특이한 점이 많은데 저런 행태에서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제 저런 특이한 게 좋은 중소벤처기업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특이한 좋은 거로 작용하면 좋은데 그게 약간 국정 운영에 국정 장관도 국무위원이거든요. 국무위원으로서 굉장히 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분명하게 하여튼 여기 오늘 장관 임명 여부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역사관에 있어서 그 전에 보고서할 때 이승만 정권의 어떤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한 어떤 불가피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런 점을 본인이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일종의 사과하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고 계속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저 장면 오늘 하루 종일 화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지간한 친하지 않은 친구, 뭐 선후배 남자분들끼리 저런 뭐라고 해야죠? 입맞춤을 하는 장면은 사실 술자리에서 연출되기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 사진만 해도 지난번 대선 그 당선 날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그때 기습했죠. 마찬가지로 저 모습은 뭐냐면 그 역설적으로 두 분의 사이가 그만큼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위해서 연출한 것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해운 의원의 사퇴와 바른정당의 위기감이 오히려 큰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통합하자라고 하는 이런 통합론보다는 먼저 우리 당을 살리자고 하는 자강론을 더욱더 그 자강론으로 의원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뭐 그런 자강론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빨리 당을 추스리자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그 반영되어서 그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통합론이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한 이유가 총선이 내년에 바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드시 지금 통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바른정당을 먼저 제대로 세우자라고 하는 자강론이 힘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통합론을 주도하면서 일정하게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위기 상황 때문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부장님. 저 사진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이야기하면은 저 정치인들끼리 소위 말해서 이 폭탄주라 그럴까요? 소주, 맥주를 섞은 거를 먹고 이렇게 얼굴에 뽀뽀하는 경우들은 종종 봐왔고 또 언론인들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근데 그게 주로 볼에 하는 거라든가 다른 데 하는 거는 봤는데 그렇게 입술에 이제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거는 어떻든 역설적으로 아까 잘 말해주셨는데 그만큼 사이가 불편하다는 건데 주변에서 한번 좀 저렇게 해봐라라고 분위기를 잡았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자강론 대 소위 말해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자강론, 바른정당을 자강시켜서 어디에 통합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논과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위 통합론, 야권 통합론, 주로 한국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른정당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입장이 사실은 누가 숫자가 우위냐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13일 날 의원과 원외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어느 쪽으로 의견이 많이 가느냐가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자강론 쪽이 만약 우세하다면 유승민은 비대위원장이 되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이
그 주호영 예. 원내대표의 그 대표 권한 대행 체제를 더 장기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또 여러 가지 길을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 바른정당 의원 수가 20명이잖아요. 그 20명 안에서도 자강파와 통합파가 나뉘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후에 갈등하는 모습. 어제 이제 만찬 자리도 처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후에 조금씩 이렇게 진지해지면서 좀 그랬다는 그런 표정도 지금 취재 기자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앞으로 국민의당, 예. 바른정당 예. 제가 볼 때는 당대당 통합은 그 상당히 험로를 겪으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이 딱 20석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정치 영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시키기 위해서 예. 바른정당 흔들기를 할 테고 예.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 흔들기는 지속적으로 될 것이지만 예. 당대당 차원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예. 당분간 그렇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 저는 뭐 유승민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바른정당의 존재감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저는 이런 그림을 떠오르는데 벌써 이런 이야기 나와요. 비대위원장을 유승민 의원이 하게 될 경우에 대선 주자들이 이제 다 전면에 나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 빼고요. 네. 예, 자, 그런 모습. 그러면 한 번에 이제 혹시나 청와대에서 모일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에 자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어찌 보면 흥미있는 광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 TV 토론에 나와서 TV 토론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5명이 때 TV 토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1, 2, 3, 4등이 1등은 대통령이지만 법률권의 어찌 보면 사실상의 법률권의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뭐 국가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이어서 유승민 비대위원장이나 대표가 된다면 예. 그럼 1, 2, 3, 4등이 다 정치 전면에 나서 자기 당을 이끌면서 예. 이렇게 청와대 회동 같은 거 하면 4명이 같이 모이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책임 있는 각 당의 실력자들끼리 만나야 뭔가 이 협상과 국민을 위해서든 뭐든 예. 협상과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또 뭐 단점이라면 그 당시 대선 때의 앙금이라든가 자존심 어떤 대결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예. 오히려 그런 걸 어렵게 만드는 양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바로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가 나와서 1로 3김 대결이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 다음 총선 때 전부 각 당의 총재로서 각도 그 의석들을 많이 얻으면서 소위 4당 체제가 형성되는 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되는 그러나 이제 야당 대표들이 그 당시에 3김처럼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유사한 모습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안보 상황 여러 가지 뭐 오늘 밤에 이제 윤 안보리 그 회의가 있죠. 새벽 정도의 표결 결과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예, 자, 문 대통령, 북한 핵과 사드 또 국회 파행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지난 9일 날 북악산 산행을 했습니다. 반려견 2마리와 이제 함께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비판은 하지 않더라도 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 뭐 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분명히 전국 구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하나씩 좀 풀어야 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북핵도 북핵이지만 예. 북핵을 둘러싼 그 한국 내에 남남 대결에 대한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북핵에 맞서서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전수해력을 배치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는데 아마 그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김경수 의원이 예. 최근 SNS 글을 통해서 맞습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지 않지만 왜 저렇게 결정하는지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했던 예. 얘기가 자주국방의 길, 우리가 북한의 힘에 맞서는 대등한 위치에 가기 전까지 그 미국을 통해서 미사일 탄두 중량 그 해제라든가 글로벌 호크 같은 그 정찰 자산들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자주국방으로 가는 현실적인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북핵 리스크 속에서 미일 중러는 각각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앞다투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도 전술핵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 양극단의 자기 진영에서 올바른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런 현실론적인 고민들을 해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유엔에 가서는 강력한 유엔 국가들의 대북 제재들을 호소하는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18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이 기다리고 있죠. 또 다른 주요 정상가들과 회담도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오늘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오전에 면담을 하고 북핵 논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시급한 게 아무래도 북핵 문제 해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거는 18일부터 이제 유엔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북핵 해법을 예. 제시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이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서 유엔에 가서의 어떤 해법을 제시하면서 외국 단순히 그동안은 미국, 중국 외에도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언을 얻는 자리가 됐는데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북핵 문제와 북한의 도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게 1차적 숙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했지만 남남 대결이 되지 않도록 쪽에 초당적인 안보 협력을 이끌어가는 거. 그다음에 미국하고도 한미동맹을 잘 이끌어가야 되고 예. 또 중국은 사드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잘 풀어가야 되고 예. 사실 안보 문제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해결하면서 동시에 바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예. 굉장히 지금 이번에 이 가을 이후에 연말 연초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와 일을 갖고 이제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야당과도 협조하면서 이 안보 문제와 이 민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예, 자 야당과 협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미국행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이제 일본과 중국도 갈 생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 조율 중인 것 같던데, 자 야당 대표의 그런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 주장도 좋습니다만 직접 미국에 가서 어떤 조야 인사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떤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 상대국이 어떻게 해석할지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원래 야당 대표가 예.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을 방문해서 다른 목소리를 정부와 청와대와 다르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원해여 가지고 국감 기간에는 자기는 국회 활동을 안 하니까 예. 외국에 나가서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아주 엄중한 외교 안보의 이런 위기 시절에 이렇게 야당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또 예. 미국에 가더라도 전통적으로 야당 대표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히려 이제 상하원의 간부들이라든가 의원들을 만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저는 단순히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가기 전에 오히려 저는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야당 대표들과의 최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입장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걸 들러리에 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래서 여야가 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들을 찾으면서 예. 가서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런 게 역할 분담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사실은 전술핵 배치가 지금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국방장관도 살짝 한번 에드번을 띄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를 정부 여당이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야당의 대표가 가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실적 배치한다기보다도 예. 그러한 게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일종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분담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만은 따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수장님. 네, 뭐 예로부터 뛰어난 장수 두 사람이 전쟁을 이끄는 것보다 평범한 장수 한 사람이 지휘하는 게 훨씬 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답답한 마음에 미국에 와서 적극적으로 대미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 진정성은 알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외국 정상들을 만나기 앞서서 국내에서의 안보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를 하나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부하신 대통령과 여야당 5당 대표회담이라도 참여해서 김광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 지렛대로서 전술핵을 야당이 전략적으로 거론하게 한다든가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과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라면 저는 뭐 전략적으로 계산된 예. 그 행보들을 야당이 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의논하고 상의된 행보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행보인지 자칫하다가는 장외투쟁을 국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대단히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